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우리 기업법 10주차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요. 네, 시간은 좀 빨리 지나가고 있죠. 네. 자, 뭐 이제 10주차, 11, 12, 13, 뭐 한 5주차 하면 또 기말고사고 한 학기가 지나가게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마무리 잘 하시고요. 네. 뭐 우리 과목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도 열심히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네, 그렇죠. 뭐 또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시험이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잘 준비하시고 좀 남들보다 앞서가는 그런 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본론적으로 우리 이제 회사법을 이제 공부하는데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을 잠깐 복습하면 우리 상법 169조에서 회사가 되기 위한 요건들이 두 가지 있었습니다. 영리성과 법인성이다. 이때 영리성은 무슨 뜻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때 영리성은 다른 게 아니라 이윤 추구와 그 이윤 추구에 의해서 이윤의 분배가 있어야 된다. 주주들에게. 이런 것들을 하고 문제되어 있는 게 바로 영리성인데 바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론 CSR하고 관계되어 있다. 자, 요거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 다음 두 번째 요소가 이제 법인성이었죠. 설립 등기를 하면서 법인격을 취득하는데 특히 우리 2012년도에 이제 개정에 의해서 사단성이 제외됐는데 이 사단성은 사원들의 단체예요. 2인 이상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폐지됐죠. 자, 그래서 이제 1인인 회사가 가능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던 내용들이 뭐냐, 바로 법인격 부인론이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회사하고 1인 주주는 별개 독립된 객체이다. 그 주식회사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자기가 자기가 이제 투자한 만큼만 책임지고 더 이상 지지 않는다. 그래서 만약에 1인 회사였을 때 1억을 투자하고 15억 빌렸다. 문제 생겼다? 1억만 갚으면 되면 9억을 먹는다? 이런 건 안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들어온 개념이 바로 법인격 부인론이고, 얘들은 실정법, 상법에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우리 판례에 의해서 형성되었다. 이런 것들. 기억나시죠? 네. 그 다음 우리 이제 두 번째 회사의 능력이에요. 사람도 우리가 이제 태어나면 이제 권리 능력이 있는데 회사도 권리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제한을 받죠. 자연인을 전제하는 성질에 의한 제한, 법률에 의한 제한, 목적에 의한 제한. 그래서 성질에 의한 제한은 사람을 전제로 하는 거, 뭐 생명권, 신분권 이런 건 못 가져요. 그런데 뭐 인격권이나 발기인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유증은 받을 수 있고, 이런 것 좀 꼭 기억하시라고 말씀드렸고, 자, 법률에 의한 규정은 회사는 다른 회사의 무한 책임 사원이 되지 못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이 말은 한 명 회사에 투자하지 못한다. 왜? 한 명 회사에는 무슨 사원들? 그렇죠. 무한 책임 사원이 있기 때문에 오늘 자세히 봅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청산 범위 내에서도 그만큼은 뭐가 있다? 권리는 있다. 목적은 어디 졌냐면 이제 정관에 정대했잖아요. 우리가 정관의 질적 기재사항 우리 8가지를 공부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목적, 상호, 그 다음에 수권 주식, 액면가, 본점, 공고 방법, 그 다음 뭐예요? 발행할 주식 총수, 그 다음에 발기인의 성명 주소, 이런 것도 정리했죠. 그 다음에 상대적 기재사항이 있었어요. 상대적 기재사항은 이제 우리 변태 설립사항이라고 그러는데, 발기인이 받을 특별이익, 재산인수, 현물 출자, 그 다음 발기인의 보수 및 설립비용, 이런 것들은 우리가 상대적 기재사항이라고 했습니다. 다 공부했고요. 우리 다시 한번 나중에 복습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런 제안을 우리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구체적으로 뭘 공부하느냐. 오늘부터 이제 회사에 우리 이제 일베 회사의 종류 및 법원이 있죠. 그래서 회사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회사의 종류.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러분, 회사의 종류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할 건데, 회사의 종류는 우리 지금 무슨 법이에요? 상법 170조에 종류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제 회사의 이렇게 이렇게 하지 말고, 자, 회사의 종류를 이제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상법상 회사가 뭐가 있을까? 그 다음 이제 학문상 또는 강학상,
세 번째, 뭐 지배회사, 종속회사. 네 번째, 뭐 개인회사, 단체회사. 뭐 종류가 많아요. 그럼 얘는 어떤 회사냐면 물적회사, 인적회사. 이런 말을 쓰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뭐 내국회사, 외국회사. 뭐 여러 가지 분류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이제 분류가 있는 가운데 중요한 것만 우리가 공부를 하면 되기 때문에 얘를 이제 공부함으로써 얘를 같이 공부합니다. 요것도 먼저 볼까요? 지배회사와 종속회사. 그럼 보세요. A 회사가 B 회사의 주식을 이제 50% 초과합니다. 요런 회사를 모회사, 요런 회사를 자회사라 그래요. 이걸 이제 지배하기 때문에 지배회사, 얘를 종속회사라 합니다. 뭐 어려운 거 없죠? 그래서 발행 주식 총수의 50% 이상을 초과하는 회사를 우리는 모회사라 한다. 지배회사. 그 이외의 회사는 자회사. 이럴 때 예외적인 경우를 빼놓고는요, 자회사는 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지 못한다. 이런 것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C회사가 있다. 그럼 우리 손자회사, 손회사. 얘도 이렇게 50%를 초과한다. 그럼 얘도 이렇게 주식을 못 취득하고. 손자가 할아버지 주식을 취득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회사. 뭐 요거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50% 초과한다. 요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배회사, 종속회사 말은 그런 뜻이구나. 자, 그러면 이제 개인, 이제 얘 이제 같이 배웁니다. 그다음에 내국회사란 말은, 외국회사는 이거예요. 우리나라 법을 가지고, 우리나라 법으로 우리나라 땅에서 회사를 설립했다. 우리나라 법에서 우리나라 땅에서 설립했어요. 이걸 내국회사예요. 그럼 외국회사는 뭐냐면 설립 근거가, 그럼 외국 법을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회사를 설립했다. 당연히 외국회사예요. 그럼 우리나라 법 가지고 외국에서 회사를 만들었다. 그럼 우리나라 내국회사가 된다 이 말입니다. 어떤 회사 법을 가지고 회사를 만들었냐, 그런 걸 위주로 공부하기 때문에 뭐 중고법이 어디냐, 뭐 그렇게 따지면 됩니다. 그래서 뭐 이것들을 가볍게 보고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거죠. 상법상 회사. 자, 그래서 상법상 회사는 이제 5종류가 있는데, 그래서 상법상 회사는 이제 분류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 한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이렇게 우리 상법 170조에 의해서 이렇게 몇 가지 해서 5가지 해서밖에 없다. 그래서 명자씨, 주유, 명자씨가 주유했다. 자, 그래서 그럼 보세요. 상법에서 이렇게 5가지 회사로 나누는 이유가 뭐냐? 사원, 다른 말로 주주들이 회사 채권자에 대해서 부담하는 책임의 범위를 기준으로 했다. 그래서 이렇게 회사를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이런 범위 기준으로 이 회사는 이런 회사를 하자. 그리고 이제 복잡해지는 걸 싫고 다양한 이해관계인들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상법상 회사를 이렇게 사원 또는, 그럼 여기에 주인들이 누구야? 사원. 얘도 사원. 얘는 그냥 주주라 그래요. 여기도 사원.
사원.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이제 주주라 그러고 다른 회사는 전부 다 사원이라 합니다. 다른 회사는 전부 다 사원이라 하는데, 자 이렇게 사원 주주가 회사 채권자에게 어떠한 범위 내에서 이제 책임을 부담하느냐, 이걸 다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사원들은 이 회사 채권자에 대해서 무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무한 책임. 그럼 책임의 한계가 뭐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뭘 주냐? 경영권을 줘요. 그리고 경영권도 주고, 이 사람은 뭐냐? 그 회사를 주인들이잖아. 소유합니다. 그래서 경영과 소유가 일치되어 있다. 자기기관이다. 아주 중요합니다. 이 사람들이 무서운 책임을 지기 때문에 경영권도 주고 소유권도 갖는다. 그러니까 소유와 경영이 일치된 회사다. 이런 회사 우리가 인적회사랍니다. 인적회사는 사람들의 개성을 중요시합니다. 조합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제 주식 양도가 좀 어렵죠. 주식 양도가 자유롭지 못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회사 보통 어떤 회사냐면 개인 회사예요. 가족 단위, 소규모 비공개 개인 회사, 이런 회사의 특징이 있다. 중요합니다.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잘 보이시죠? 네. 완전 중요합니다, 이거.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그럼 모든 사원들이 이제 무한책임 사원은 합명회사밖에 없다, 이렇게 기억합니다. 자, 합자회사 같은 경우에는, 합자회사는 사원이 이 무한책임 사원 플러스 무슨 사원이 있냐면 유한책임 사원으로 이원화가 되어 있는 회사가 합자회사. 합자 주식이 뭐야 이거? 합자회사입니다. 합자회사 이해되셨죠? 네, 합자회사. 그래서 한명회사, 그러면 합자회사,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말하는 회사,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이 있는데, 자, 그러면 보세요. 여기서 이제 말하는 무한책임사원은 똑같이 올라갑니다. 소유와 경영이 일치되어 있고 자기기관이고 인적회사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유한회사는 뭐냐? 책임의 한계가 없기 때문에 경영권이 있을까요? 당연히 안 줍니다. 그럼 이 사람은 뭐야? 단지 직접 책임을 지는데 간접 책임이 아니라 직접 책임을 져요. 채권자에게. 자, 그런데 배당받을 권리와 경영에 대한 감시권, 이 정도만 있지, 이게 사원, 주주이더라도, 사원이란 말은 이제 이런 회사에서 다 쓰지만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주주를 써요. 그럼 사원을 그냥 주식회사의 주주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알았죠? 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무한책임 사원은 소유와 경영을 가지고 있지만, 유한책임 사원은 경영권이 없어. 그 대신 배당을 받거나 그 다음에 경영권에 대해서 감시할 수 있는 그런 권리만 있다. 이렇게 이해되시고, 그래서 합자회사 같은 경우는 소유와 경영이 일치하는 그런 형태다. 틀렸어요. 세모예요. 무한책임 사원만 그렇고 얘는 그렇지 않다. 이해됐습니까? 이렇게 여러분이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주식회사 같은 경우에는요, 이 주주가 채권자에게 무슨 책임이에요? 유한 책임이에요. 유한 책임이란 말은 자기가 출자 부분에 대해서만 책임지고 더 이상 책임지지 않는다. 이 책임도 직접 책임이 아니라 간접 책임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럼 경영권을 가질까요? 경영권을 안 가져요. 이 사람들은 누구야? 소유자죠, 소유자. 주인이잖아, 주주들이니까. 그래서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다. 타인기관 또는 제3자 기관에 의해서 운영된다. 별도의 전문 경영인을 둔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주식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 유한책임사원이 있는데,
회사에 자기 출자한 부분에 대해서만 책임진다. 그래서 우리 이제 법인격 부인론 할 때 문제가 컸잖아요. 왜 이 사람이 유한 책임만 지기 때문에 이걸 남용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억 투자하고 10억을 빌려서 도망가고 그러면 9억 남는다. 근데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그게 말이 됩니까 지금?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뭐 어떻게 되는 거야? 응? 뭐가 어떻게 돼요? 출자 부분. 출자 부분에 대해서만 지는 이게 원칙인데 이걸 남용하면 안 되기 때문에 법인격 부인론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타인 기관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차이점을 여러분 아시죠? 이런 회사를 우리가 물적 회사를 합니다. 무슨 회사? 물적 회사. 얘는 단체성을 중요시합니다. 돈이 최고야. 그럼 얘는 이제 보통 이제 주식 양도가 너무 자유롭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대규모 회사, 즉 뭐야? 대기업에 적합합니다. 그리고 단체 회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물적 회사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이제 한명 합자 회사는 이런 인적 요소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 보세요. 여기에 유한 책임하고 여기에 유한 책임은 다르다. 얘들은 직접 1차적인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근데 얘는 간접 책임, 2차적인 책임을 지는 겁니다. 좀 회사가 책임지고 나중에 지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것도 아주 작은 부분, 출자 부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 이해되셨죠?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유한 책임 사원은 우리 아주 귀요미. 그래서 아마 이게 이 회사가 이제 곧 사라지지 않을까. 귀요미, 꼬맹이, 조그만 회사. 그래서 그런 회사인데, 얘도, 어떤 특질을 가지고 있냐면, 바로 이거예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똑같아요. 그럼 얘는 차이점이 뭐냐?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차이점은 단지 이거야. 소규모, 비공개. 이게 주식회사와 차이점이다.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소규모, 비공개, 주식회사의 차이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큰 덩어리 큰 걸 이제 그럼 얘들은 이제 뭐 중소기업 정도 이렇게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보통 1인에서도 주식회사가 있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일단은 얘도 같다. 유한 책임을 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2012년도에 새로 들어온 이제 유한 책임 사원이 있어요. 유한 책임 사원. 이제 얘는 이제 미국에 이제 합동회사를 이제 본받아서 들어왔는데, 그럼 얘는 어떤 회사냐면, 얘 회사로 가기에는 좀 애매모호하고, 또 얘 회사로 가기도 애매모호해요. 덩치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주식회사는 제재를 많이 받기 때문에 제재를 안 받으면서도, 그럼 얘는 뭐야? 인적 회사의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뭐가 있냐? 얘는 이렇게 먼저 할게요. 유한 책임이에요. 유한 책임. 얘도 유한 책임이다. 얘도 유한 책임이에요. 유한 책임. 유한 책임은 경영권이 없잖아요. 근데 얘는 일정한 경우에 경영권도 가져요. 이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유한 책임이면서도 경영권을 갖는다. 그래서 얘는 뭐야? 짬뽕이지 뭐. 갑자기 배가 고프죠? 짬뽕. 그래서 두 개 다 요소를 다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하기엔 너무 크고 제재도 많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작은 회사로 했다가 나중에 커지면 주식회사를 할 수 있는 그런 회사.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법무법인, 회계법인, 세무회계법인 뭐 이런 회사들 있죠. 두세 명 모여서 할 수 있는 회사. 그럼 얘는 정체성이 뭐냐? 물적 회사야? 그럼 이게 인적 회사야? 이렇게 봤을 때 물적 요소와 인적 요소를 다 가지고 있긴 있는데, 제가 얘들은 회사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2인 이상이 있어야 되고, 이렇게 회사는 뭐 1인 이상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얘는 이제 주식의 양도가 자유로워요. 그래서 오히려 얘가 이제 물적 요소가 더 많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다수 학자들이 이런 회사도 물적 회사로 봐준다. 이해됐습니까?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회사의 종류들을 다 공부했습니다. 이해되셨죠? 네. 자, 우리 조문을 좀 보시면 1페이지에
회사의 종류 170조, 한명 합자 유한 책임 주식 유한 회사 5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고, 자, 우리 강의 자료 1페이지에 보시면 상법상 회사 170조는 한명 합자 주식 유한 책임 유한 회사 5종으로 한다.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이건 상법상 회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 사원 주주가 회사 채권자에 대해서 부담하는 책임의 범위 정도에 따라서 분류를 했다. 그래서 보세요. 기업의 형태가 한명회사 무한연대 직접 책임을 진다. 연대. 이제 연대는 말 아시죠? 예, 묶어서 직접 1차 책임을 부담한다. 그래서 이제 전 사원이 무한 책임 사원이고 소유자이지만 경영권을 가지기 때문에 소유와 경영이 일치되어 있다. 그래서 자기기관이다. 합자회사는 한명 회사의 무한책임 사원과 합자회사의 유한책임 사원이 있기 때문에 경영권이 없어요. 합자회사의 유한책임 사원은. 그러니까 무한책임은 한명회사와 같다. 그런 뜻입니다. 주식회사는 유한 간접책임이고 경영권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유한회사도 그렇고. 근데 유한책임회사는 소유권도 있지만 일정한 경우에 경영권도 갖는 그런 특징이 있다. 요거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보시면 1번, 2번 묶고 3번, 4번, 5번 이렇게 묶으시면 될 것 같아요. 됐습니까? 네. 자, 그래서 이제 한명회사, 합자회사 두 개를 보면 사원이 채무의 회사 채무에 대해서 무한 동그라미 직접 동그라미 연대 책임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원이 무한 책임 사원을 지고 있다. 이거 기억하시고 사원이 무거운 책임을 지기 때문에 업무 집행권과 대표권을 갖는다. 즉 경영권을 갖는다 이 뜻입니다. 이게 알았죠? 자, 그래서 신뢰가 두터운 소수의 사람이 하기에 적합하다. 그래서 뭐 소규모, 비공개, 개인, 개성조합 이런 것들 다 특징으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렵지 않죠, 여러분? 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할 게 이제 합자회사예요. 무한책임 사원 있죠. 한명회사가 똑같아요. 그 다음에 유한책임 사원은 출자에게 한도에서 책임을 지는데 책임의 한계가 있다 이 뜻이죠. 무한책임 사원은 업무 집행권과 대표권을 진다. 즉 경영권을 갖지만 유한책임 사원은 이익 배당만 받고 업무 집행은 참가가 안 된다. 누가 하기 때문에 무한책임 사원이 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감시권, 업무 집행에 대한 감시권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죠? 예, 지금 설명을 다 드렸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주식회사 사원인 주주가 채권자에서 직접 아무런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 간접 책임을 진다. 출자 한도에서 간접 유한 책임을 진다. 오늘날 전형적인 회사의 조직이 되고요. 업무 집행은 별도의 이사와 대표이사가 행합니다. 이 말은 별도의 전문 경영인들을 둔다. 그런데 우리나라 회사는 그렇지 않죠. 기본 원칙은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다.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런다? 타인기관, 제3자 기관에 의해서 한다.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다. 타인기관 이런 것들 여러분이 꼭 기억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주주는 주총에서 감사 선임에서 감독권을 행사한다. 이거 나중에 보겠습니다. 다수인 결합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대기업에 적합한 게 바로 누구예요? 누구가 아니라 어떤 회사? 주식회사이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유한회사 소규모 폐쇄 비공개 이게 주식회사와의 차이점이에요. 출자 의무에 대해서 간접 유한 책임짐을 똑같습니다. 뭐 전부 책임을 부담하고 있는데 옛날에 사원이 50명 이하로 제한돼 있어. 그래서 소규모인데 이게 제한이 폐지됐다. 예, 요거 기억하시면 될 겁니다. 유한 책임 회사는 미국의 유한 책임 회사를 참조해서 도입한 공동기업 형태인데 1인 이상의 사원에 출자한다. 그래서 1인 회사도 가능하구나. 출자 금액 한도로 유한 책임 누가 동그라미 칩니다. 유한 책임. 사원의 업무 집행 및 대표권은 업무 집행자에게 있고 사원이 아닌 제3자에게도 업무 집행을 할 수도 있다. 네, 이게 특징입니다. 총 사원의 동의가 있으면 어떻게 된다? 네. 주식회사가 조직 변경에 의해서
주식회사로 조직 변경에 의해서 할 수 있다. 총사원에 적용이 있으면 이렇게 이제 구별하시고, 자 그다음에 인적회사, 물적회사는 이제 제가 아까 설명 다 드렸죠. 이런 특징만 뽑아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인적회사는 조합의 실체를 가지고 있고요. 회사와 사원의 결합 정도가 높고 개성 동그라미치시고 조합 동그라미치입니다. 사원의 신용과 개성의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 뭐 아버지가 너 사원 해라 이랬을 때 아버지 전 돈이 없는데 뭐 넌 몸으로 떼어 이렇게 노무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회사가 그럼 뭐야? 가족 관계이기 때문에 가족 관계이기 때문에 충분하다. 그럼 이 회사가 그런 회사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등기부를 열람해봐야 되겠죠. 네.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사원의 업무 집행에 참가합니다. 자기기관이다. 한 명 합자 회사가 여기에 포함된다. 자 그러면 이제 물적 회사가 있죠. 물적 회사. 물적 회사는 사원의 결합 정도가 사원의 이제 결합 정도가 약합니다. 단체성이 중요시됩니다. 사원의 자본에 기초하고 사원수가 많다는 말은 이제 주주가 많다. 아무나 우리 뭐 주식을 공매했을 때 아무나 주주가 될 수 있죠. 그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다. 제3자 기관, 타인 기관이다. 주식회사, 유한회사 하나 적어 놓으세요. 유한 책임회사도 해당됩니다. 그래서 인적회사는 금전, 현물, 노무, 신용을 출자 가능하지만 물적회사는 돈으로 출자할 수밖에 없다. 지배사, 종속회사 얘들은 우리가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이거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회사법의 법원이 되겠죠. 이거 이제 종류. 자, 지울 테니 여러분이 좀 계속 복습해서 보세요. 자, 그 다음 테마가 이제 회사법의 법원인데요. 법원. 이런 의미죠. 뭐 법원이라 그러고 뭐 대법원, 고등법원 이런 게 아니고 법 적용 순서, 법적 분쟁이 있을 때 법 적용 순서, 그 다음에 연원, 판단 순서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회사법에 대해서 법적 분쟁이 있을 때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먼저 우리가 상사자치법규, 즉 정간에 그러한 규정이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보니까 여기에도 근거가 없어요. 그럼 뭐야? 상사특별법이에요. 뭐 자본시장법 같은 것들 여기에 규정이 있는지 보여? 없어요. 그러면 상법으로 갑니다. 여기도 없네요. 상관습법이 있습니다. 관습법은 법전은 없지만 그 간행이 굳어가지고 법관에게 어떻게 해요? 법적 확신을 주면서 그게 객관적 그 규범으로서의 가치 질서가 확립이 되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늘 그래 왔듯이 법으로서의 그 조문만 없지만 거의 뭐 법으로 굳어버려야 되겠다 이 말이죠. 헌법으로 말하면 간섭헌법이 있겠죠. 대한민국 수도는 어디에? 우리 헌법에 서울이란 말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 조선 만적 500년부터 해가지고 계속 여기 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한양 지금은 서울을 수도로 한다. 모든 사람이 알고 있고 객관적 규범을 알고 있죠. 대한민국 수도 어디야? 서울이라고 그러지 어디 제주도, 백령도, 울릉도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죠? 예. 자, 그래서 간습법 여기에 규정이 없으면 이제 민법으로 갑니다. 예. 그래서 상사자치규범 규정 없으면 특별법, 그 다음에 상법, 상간습법, 민법으로 하는 거라. 그럼 민법도 더 구체적으로 가면
민사자치법규가 있겠죠. 그다음에 특별법이 있겠죠. 민법이 있죠. 간섭법이 있죠. 조리가 있죠. 그런 순서대로 간다. 이 순서를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삼사자치법 정관, 특별법, 그다음에 상법, 간섭법, 민법 이런 형식으로 간다. 요거 여러분이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해되셨죠? 예, 요거. 자, 이렇게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뭘 계속 배웠냐면, 회사의 의의, 회사의 능력, 회사의 종류, 회사의 법원.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맞죠? 이렇게 공부했는데, 자, 우리 회사의 종류 중에서도 우리 특히 이제 뭘 기준으로 하냐면 상법상 회사가 한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특히 우리는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주식회사를 먼저 배웁니다. 예. 주식회사가 꽃이에요, 꽃. 예, 거의 뭐 95%, 거의 다 대부분, 예, 거의 대부분 주식회사로 이제 보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제 뭘 하냐? 이 주식회사의 이제 개념 요소, 즉 본질적 요소가 뭐냐? 이렇게 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보면 회사, 특히 이제 회사의 의의, 상법에서 말하는 회사는 우리 169조에서 뭐가 필요했어요? 영리성과 법인성이라는 두 가지 요건이 있으면 된다. 이게 있을 때 상법상 회사를 했다. 그런 회사가 뭐가 있냐? 한명, 합자, 주식, 유한책임회사는 이런 요소가 있을까 없을까요? 다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되셨죠? 네. 그래서 이런 회사들은 이런 것을 다 가지고 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주식회사는 뭐냐? 주식회사는 뭐다? 이렇게 상법에 규정이 없어요. 뭐야? 상법에 주식회사란 이런 회사를 우리 169조라 보면 회사라 함은 영리성과 법인성을 갖춘 그런 것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듯이 우리 이제 주식회사는 조문을 보더라도 주식회사란 뭐다? 이런 말이 안 나와 있어요. 여러분 288페이지 가보세요. 죄송합니다. 288조로 가보세요. 거기 가면 제4장 주식회사 이렇게 되어 있죠. 제4장 주식회사. 제1절 설립. 바로 회사를 만든대. 그럼 보통 제1절 통칙 이런 말이 있고 아니면 우리 뭐야? 개념 이런 것도 없고 무조건 설립 만든대. 그 개념이 없어 이 말이에요. 바로 설립한다. 그래서 제가 그럼 주식회사의 개념이 없냐?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주식회사는 이런 세 가지 요소, 자본금, 주식, 주주의 유한 책임, 이 세 가지 요소를 어떻게 해요? 본질적 요소로 한다. 개념 요소로 한다. 그래서 주식회사를 되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잃고 주식으로 형성되고 주주의 유한 책임으로 구성된 회사를 우리는 이제 주식회사를 한다. 이렇게 본질적 요소를 가지고 우리가 주식회사를 보는 거지 상법에는 그런 요소가 없다 이 말입니다. 왜? 설립부터 이렇게 딱 나와 있잖아요. 그죠? 자본금은 자본금 또는 자본이라고 그러죠. 이제 자본금이라 하고. 자, 자본금은요. 이 어떤 경제적 기능을 하냐면 이 회사가 지금 튼실한가, 곧 망할 것인가 이런 어떻게 공시적 효과를 주는데 어디 신용도,
그 회사의 신용에 공시적 효과를 주는 게 바로 자본이 되겠습니다. 상식적으로 아셨죠? 예. 뭐 여러분도 저축을 많이 가면 빚이 없으면 부자고 빚이 많으면 힘들겠죠? 예, 그런 것들. 두 번째, 재산과 자본은 다른 개념이에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순재산액, 자, 보유하여야 하는 순재산액. 보세요. 재산은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얘는 보유하여야 하는, 지금 하고 있어, 안 하고 있어? 예정이죠, 예정. 이거 우리가 뭐라 해? 수권 자본이라고 그래, 수권 자본. 그래서 자본도 수권, 앞으로 권리를 받는다. 당장은 뭐가 있어, 없어? 없다. 그래서 수권 자본주의라 한다. 이해되셨죠? 네. 세 번째, 입법례가 있습니다. 입법례. 자, 자본에 관해서 어떤 입법을 택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확정 자본주의 또는 총액 자본주의가 있어요. 확정 자본주의, 총액 자본주의는 무슨 뜻이냐면 정관에 자본을 기재합니다. 정관에 자본을 써. 자,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잖아. 우리 이제 저번에 이제 정관을 작성할 때 뭐 목적, 상호, 수권 주식, 액면, 일주 금액, 본점, 그 다음에 공고, 발기인의 주소, 그 다음에 발행 주식 총수 이렇게 등등 적은 거 기억나시죠? 여기에 우리는 정관을 적었어, 안 적었어? 우리는 안 적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봐봐봐. 정관에 자본을 적었는데 이게 올라가고 이게 내려가면 자본의 증감이 있으면 이 정관이 바뀌는 거야, 안 바뀌는 거야? 정관의 변경이 오죠. 이 정관의 변경은 주총 특별 결의가 필요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자본의 뭐 자본 조달이 자본의 이제 정관에 기재하면 이 증감이 있으면 자본 조달이 용이하지 못하다 이 말입니다. 어렵다 이 말이에요. 근데 채권자에게는 좋아요. 왜? 자본이 확정되기 때문에. 그래서 확정 자본주의는 회사를 설립할 때도 주식을 100만 주 만든다 그러면 무조건 100만 주 만들고 1억 주 만든다 그러면 1억 주를 만들어야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부담이 가는 게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수권 자본주의가 있어요. 수권 자본주의 아니면 창립 자본주의라고 하는데 얘는 말 그대로 수권 이런 말 했어요. 수권은 뭐야? 예정이지 현재 발행할 필요가 없어. 우리 여기서 그때도 배웠잖아. 수권 주식을 우리 100만 주 발행한다. 근데 발행 주식 총수를 우리가 25만 주만 했다. 기억나시죠? 저번 시간에 했던 거. 그러면 75만 주는 나중에 신주로 발행한다. 이거 기억했어요? 안 했어요? 기억했는 게 아니라 기억나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래서 수권 자본주의는 정관에다가 자본을 기재해야 안 해. 안 하지. 그럼 나중에 미발행 주식에서 뭐 신주 발행을 하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75만 주 어디에서 하냐? 이걸 이사회에서 해. 이사회는 수시로 모였기 때문에 빨리 자금 조달이 용이하다. 이런 특징이 있다. 그럼 우리나라는 뭐냐? 수권 자본주의가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확정 자본주의를 가미하고 있다. 알겠습니까? 네. 자, 여러분 보시면 경제적 기능, 공시 효과도 있고 재산과 자본의 개념은 다르다. 꼭 기억하시고 입법례, 자본을 확정 자본주의를 할 것인가 수권 자본주의를 할 것인가 이런 개념들 기억하십니다. 우리나라는 수권 자본주의가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뭐 확정 자본주의를 하고 있다. 예. 그래서 우리 저번에 정관 기재했던 내용들을 봤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돼요. 지금 아셨죠? 좋아요. 이렇게 하고 뭐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아셨죠? 네.